지금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데 이게 IMF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걸까요? 네.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이걸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시그널인 거 맞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무역 적자 규모가 역사상 최고치예요. 우리나라가 이 수출입 통계를 기록한 게 1955년 이후예요. 그때부터 통계를 기록했는데 네.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컸던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8개월 연속이라 했는데 1, 2월 달만 약한 플러스예요. 그리고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9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이에요. 그리고 12월도 무역 적자일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연간 무역 수지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 무역 적자는 정말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 거고요. 그리고 강달러도 1,440원 정도. 이거는 역시 1,440원을 찍었잖아요. 네. 이 숫자도 IMF 외환 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만 겪었던 그런 강달러예요. 그 정도의 초강달러.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가도 6.3%를 찍었거든요. 우리나라가 7월 달에. 그 6.3% 물가 상승률은요. 역시 24년 만에 최고치예요.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숫자예요. 그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이 IMF 외환위기 때나 봤던 그런 지표들이 자꾸 나오니까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IMF 외환위기 온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왜 이른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이 있고 빌려받은 돈이 있어요. 빌려주면 채권이에요. 빌려받으면 채무죠. 네. 근데 채권과 채무액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채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순채권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는 채무가 훨씬 많았어요. 순채무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간 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테크니컬하게 야, 너네도 우리 거 갚아. 그러니까 그 외환 위기 가능성은 순채권국이고 그 순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책에는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숫자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지위가 달라졌다. 예, 지위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요, 외환 보유액이에요. 물론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급감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강달러 오면서 강달러 방어하기 위해서 또 무역 적자 때문에 외환 보유가 빠른 속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환 규모 자체가 1997, 8년 당시와 2008년 당시와 비교도 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8, 9위입니다. 8위 혹은 9위입니다. 외환 보유액 순위가.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줄었지만 다른 나라들도 하나같이 다 줄었어요. 하나같이 다 줄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순위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절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빨리 줄면 총알이 좀 줄어드니까 위험하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거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그게 외환 위기로까지 오느냐는 다른 얘기죠. 그죠? 간당간당한다라는 표현과 실제 사고 나는 것과 그건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사고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 지금 외환 보유액 얘기했고 순채권과 채무를 봤는데 이제 채무만 볼게요. 채무의 성격만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외환 위기 같은 게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단기 채무와 장기 채무가 있는데 단기 채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그럴 때 단기 채무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단기 채무 비중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장기 채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외채인가 장기 외채. 질적으로 괜찮다는 질적으로 말씀인 괜찮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왔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가는데 채권이 없었고 채무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빠져나가는데 대응력이 없었고 외환 보유액 자체도 얼마 없었으니까 그것을 메꿀 방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걸 채무가 나가니까 파산할 수가 없으니까 IMF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구제금융 받은 거예요. 그게 외환위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없는데 자꾸 외환위기 온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위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외환 위기는 또 다른 거고요. 어쨌든 위기가 아닙니다. 외환 위기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경기 침체라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거죠. 부족하진 않으니까 지금 네. 외환을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채무 자체도 예. 예전보다 훨씬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달러가 빠져나간다, IMF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두 나라는 좀 혼자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일본은요, 안타깝고 얄밉지만 감사한 물가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였었어요. 네. 물가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낼 수 있는데 물가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낸다면 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한국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 물건 사려고 하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다음 달에 이거 또 떨어진대요. 오늘 살래요? 다음 달에 살래요? 다음 달에 사죠. 그럼 다음 달이 또 됐어요. 네. 근데 또 다음 달에 또 10만 원 떨어진대요. 오늘 살래요? 다음 달에 살래요? 또 안 사고 또 또 다음 달에 미뤄요. 사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수요가 떨어지니까 생산할 게 없어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설명하는 물가 측면에서의 설명인 겁니다. 이걸 네. 또 설명드릴 요인은 굉장히 많으나 네.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역시 일본도 목표 물가가 2%인데 감사한 물가가 온 거예요. 2%대 물가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두가 물가가 이만큼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좀 따져본다면 대략 한 3%포인트? 요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3을 찍긴 찍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라고 한다면 이 21년 중반쯤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를 살짝 초과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럼 2에서 3%포인트 반영하면 5%포인트. 대략 그 정도 상승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포인트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2%포인트, 2%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목표 물가에 드디어 온 거예요. 다른 말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나라. 그리고 여전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경기 나쁠 테니까 그냥 경기 부양에만 신경 써도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인이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보다도 이 전쟁이 좀 컸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도입했고 더군다나 대봉쇄가 있었잖아요. 네. 굳이 따지면 2020년에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만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충격이 빨리 왔다가 또 빨리 극복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6% 성장했잖아요. 거기서 2% 성장으로 내려왔다면 빠진 정도가 4%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3% 정도 성장하다가 4%포인트 정도 빠지면 마이너스 1%잖아요. 결국 그 빠진 정도는 비슷해요. 굳이 따지면. 네.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충격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국만 플러스 성장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깨알로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관점에서 지금 대봉쇄가 있고 네. 어쩌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충격을 22년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년 2분기에 그 충격이 집중됐다가 펜트업 디맨드다 뭐다 해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었고 중국은 그렇게 충격 있고 막 제일 빨리 돌아왔어요. 제일 빨리 돌아오는데 다시 대봉쇄로 또 한 번 충격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물가 잡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코로나19 때처럼. 우리 코로나19 그 경제 충격 왔을 때
제로금리 도입해서 경기 부양했던 것처럼 네.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 경기 부양이 중요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네. 네. 그러니까 역시 금리 인상이나 동결,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은 자국 상황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본과 중국은 다른 상황이었던 거고 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던 거고 네. 미국은 미국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미국은 6월달 물가 상승률 9.1% 가장 강한 물가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물가예요. 6월 달에 먼저 만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7월 달에 만났어요. 6.3%로. 그러면 조금 후순위고 강도도 덜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9.1%라는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6.4%라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또 유로존이나 그 밖에 다른 영국이나 그 밖에 스웨덴 마찬가지 이런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은 역시 통화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고물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 못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만 나홀로 금리 인상하니까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이 와중에 중국은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교환 비율이 그래서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유로존, 영국, 뭐 스웨덴, 스위스 할 것 없이 이런 유러피언 국가들이 일제히 엄청난 고물가를 뒤늦게 맞이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가 와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매우 인상적인 그 OECD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제 책에다 넣긴 했어요. 라디에이터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추우니까. 네.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라디에이터에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라디에이터를 세게 틀지 못하고 있다. 약하게 틀고 있다. 네. 추우니까. 네. 그러니까 몸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만큼 에너지 위기예요. 왜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고 지금 겨울이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유럽이? 진짜 추워요, 유럽은. 그 추운 나라들이 심지어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면 나머지 물가도 같이 동시에 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한 물가를 만납니다. 11%, 10% 이런 물가를 만나요. 영국도 11%를 찍었어요. 11% 넘어요. 네. 그런 고물가를 찍으니까 부랴부랴 뭐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단행하는 거예요. 스웨덴은 자이언트가 아니라요. 울트라. 1%포인트를 올린 적도 있어요. 1%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는 이 통화정책 방향을 가져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네. 또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황은 달라서 다른 정책을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엔화도 약세고 예. 위안화도 약세여서 예. 이 수출적으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예. 이런 걱정도 드는데 피해는 크지 않은 건가요? 피해 엄청 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뭐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가 야기된 게 바로 강달러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이상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강달러면 수출에 유리해요. 강달러면 채산성도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좀 깎아줘도 되는 거예요. 좀 깎아서 수출해도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그럼 10,000원짜리 수출하면 10,000원인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20를 받는 느낌이 돼요. 그러면 이걸 깎아서 팔아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채산성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강달러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인 거 맞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킹달러로 정의 내려지니까 다른 말로 미국만 혼자 킹이었고요. 왕이었고 이 10월, 11월 초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은 다 도토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출입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있죠. 1등이 반도체고 석유화학, 뭐 자동차 부품, 선박, 철강 뭐 쭉쭉쭉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중국과 일본하고 완전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랑 그 환율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강달러인 건 맞지만 네. 일본, 중국과만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나름 베이비 스텝이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 도토리인데 우리나라는
알밤이었던 거예요. 혼자 알밤. 그러니까 강달러가 무색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 일본과 봤을 때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더 약하게 됐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일본, 중국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이 교역이라는 그 흐름 자체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어떨까요? 수입문을 닫아요. 단적인 것이 우리나라가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잖아요. 요소를 중국에서 왜 사오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는 것보다 싸니까예요. 그러면 강달러가 나와서 더 달러를 지불해서 그걸 사와야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싸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강달러면 강달러일수록 예를 들어 2,000원, 3,000원이 돼버리면 만약에 그럼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기업들은 철저하게 수익성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달러가 야기되면 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차라리 내재화하자. 자국 내에서 확보하자. 이런 열풍이 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 수요가 줄어요. 세계적으로. 교육량이 줄어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파이가 커지기도 어려운데 이 와중에 파이마저 줄어요. 이 일본 중국하고의 경합도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전체 규모가 주는데 파이는 더 줄어요. 예를 들어 전체 규모가 있고 그 규모가 100에서 80으로 줄어든다. 근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쉐어가 10%였는데 그러면 100에서 10%니까 10이라는 수출을 하면 됐었는데 80으로 줄면 10이 아니라 8로 줄어야 되는데 쉐어마저 주니까 7로 줄어버리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달러 환율에 좀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 중국과 완전히 그 제품 차별성을 두는 거, 그리고 고부가 가치화하는 거,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다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그런 차별화된 그런 제품 전략, 이런 경영 전략 필요하겠고요. 원자재나 부품을 사다 쓰잖아요, 우리나라 다. 원자재 사보잖아요. 아, 그렇죠. 마그네슘 사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죠. 네. 네. 자동차에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마그네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을 우리는 전량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하는 단가가 비싸지죠. 왜? 강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영토가 제한적이지만 자원의 영토는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럼 원자재를 사와서 제품을 만드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원자재 자체를 직접 채굴하는 자원의 영토를 높였어요. 근데 이 자원은 철, 비철, 금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타개하고 이겨나가는데 방향이 맞는지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서 너무 걱정됩니다. 개인분들도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개인 포트폴리오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은 특히나 월급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팩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실 인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아마 가장 높은 금리가 내년일 겁니다. 23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기 전망이 좋지 못해요. 제 장기 전망은 2030년이나 50년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것은 이제 OECD나 KDI나 소위 명분 있는 여러분이 다 인지하실 만한 그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인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레벨 다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특히 이제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이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만한 높은 금리를 안고 살아갈 만한 요인이 없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없어요. 절대 우리나라 국민성이 일본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일본처럼 갈 거라고 보진 않지만 유사한 면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가장 비유에 적절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그렇게 깝니다. 근데 일본 경제가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 갔잖아요. 그리고 특히 22년 지금 금리 계속 동결만 했잖아요. 네. 낮은 금리,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 금리를 왜 유지할까? 저성장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착화될 거라고 전제를 해보는 게 죄송한 전제지만 그게 팩트라면 받아들이고 가야죠. 그죠? 받아들이고 간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시적으로 23년 높은 금리를 만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가. 그런 관점에서 물론 그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면 높은 금리 괜찮아요. 우리 과거에 14% 성장한 적이 있어요. GDP 증가율이. 그때는 금리가 뭐 10% 이 정도였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사실 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이 컨셉 자체가 생겨난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저축하면 되지. 일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일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그게 공식이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했어 봐라. 얼마 벌었다. 그런 소리 하는데 삼성전자 아니고 그냥 저축해서도 그 정도 벌어요. 이해 가시죠? 10% 수익률이에요. 이거 벌기가 이렇게 간단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라고 전제를 해본다면 23년 일시적으로 높아진 금리가 있지만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기라는 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는 봅니다. 그럼 계속 낮은 금리를 향해 갈 거예요. 그럼 23년의 재무관리, 재테크 관리. 그 기본적으로 컨셉은 뭐냐면 금리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럼 높은 금리 시대구나, 23년. 가장 높은 금리구나. 그러면 적어도 23년만큼은 빚 갚는 데 집중해보자. 적어도. 그리고 빚의 규모를 줄여보자.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빚져서 대출금리가 뭐 7%, 8% 된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제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빚이 있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7%를 번다. 그러면 이게 7% 번 게 아니라는 거죠. 빚 갚으면 7% 번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게 뭐 7%로 대출을 받았는데 10%, 7% 이상의 수익이 있을 때 그때부터 1%, 2%의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이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합리적인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고려한다면 빚 갚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23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2050년 전망까지 할 거지만 아마도 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조언은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만큼은 빚 갚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좀 비슷한 컨셉이지만 그리고 22년 전망할 때도 제가 제안해 드렸던 거지만 23년은 조금 더 강해요. 저축하십시오. 네. 저축만큼 좋은 재테크가 사실은 없어요. 23년.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상 남은 시간 동안 최고의 금리예요. 그리고 저축 상품 많이 알아보세요. 5% 넘는 저축 상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아질 겁니다. 대출 금리도 올라가지만 저축 금리도 올라가요. 그리고 특판 상품 많이 알아보세요. 그래서 알아보실 때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 그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 우리나라 12대 은행들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확인한 다음에 몇 군데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하고서 한번 가보고 알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축 상품을 좀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전국은행연합회에는 안 나와 있는 그 특판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판 상품의 규모는 많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20만 원, 30만 원 월. 평범한 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250에서 3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축이나 뭐 이런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얼만큼 될까요? 그러면 특판 상품 2-3개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가입하셔라. 저축은행 포함입니다. 주식 투자는요. 나는 지키는 투자를 좋아해.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23년엔.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해. 그런다면 주식 투자 해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찍고 반등은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흐름이 다시 저점을 향해 돌아오진 않지만 그 숫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류의
장세는 아닐 겁니다. 경기 침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거시 지표, 오늘 미국 소매 판매 이런 게 발표될 때마다 또 무너지고 고용 지표 발표됐네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갈 때 왜 올라가?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미시 지표 중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름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아. 야, 책 잘 만드네. 이 회사 투자할. 이렇게 했지만 이 기업의 실적 발표됐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네. 지난 분기보다도 아니네. 그 실적들이 어두울 거라는 것은 GDP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실적 자체가 어두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게 주식 투자를 제가 막 권고하고 싶진 않는데 그렇다고 말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22년 전망할 땐 말렸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말렸지만 23년은 말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취향이고요. 다만 23년 주식 투자는 그 어떤 때보다 종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섹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식 투자 관점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도 실적이 계속 이어지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래서 실적 장세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됩니다. 실적 장세. 실적 장세. 그러니까 20년은 유동성 장세예요. 네.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상승했잖아요. 그럼 종목 탓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장세. 22년은 종목이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그러니까 22년은 역유동성 장세. 네, 금리 인상의 관점 혹은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던 거예요. 거시경제적으로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23년은 실적이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실적 발표가. 거시경제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미시, 거시 이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조금씩 자극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게 나름 유지될 만한 섹터를 관전 포인트로 삼아서 투자 의사결정 하신다면 저는 뭐 건전한 투자 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셨죠? 드디어 월보TV의 새로운 진행자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 TV 구독자에서 이제는 새로운 진행자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얼굴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어희재입니다. 이 커뮤니티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설마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된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 경제적 자유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월급쟁이입니다. 여러분들과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그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진행자가 될 테니까 앞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